예, 일단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사실 뭐 코칭이나 리더십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몰라요. 저는 철학 공부했고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관심과 이해 이런 것들은 좀 있을지 몰라도 네, 약간 인간을 이렇게 다루고 다스리고 함께하고 이끌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특징적인 대목들을 함께 나눌 수 있으면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은 또 이 분야의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약간이나마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쪽은 조명 좀 끄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화면에 있는 책들은 제가 최근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쓴 책들입니다. 이쪽에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 인간이 되게 굵게 나오는데 다시 있다. 이런 형태로 제목을 지었는데 저게 알파고 있고 나서 그 다음 해에 쓴 겁니다. 저 당시에 저는 사람들이 일상에서 인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얘기하고 인간의 특징이 뭐고 고유성이 뭐고 이런 것들을 묻는 게 굉장히 흥미로웠습니다. 저 당시에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들을 대부분 집어삼킬 거고 인간에게는 앞으로 미래가 없을 거다 이런 공포와 우려 이런 담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밥 먹으면서도 술 마시면서도 인간 얘기를 하는 게 너무 흥미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 책이 2017년이고요. 요 가운데 아래 AI 빅뱅이라는 책이 재작년에 챗GPT 등장하고 나서 출간했는데요. 부제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생성 인공지능과 인문학 르네상스 이렇게 이제 역시 제목을 달았습니다. 역시 저는 이제 인간과 인문학에 기대를 걸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약간 청소년 버전으로 좀 말랑말랑하게 쓴 책도 인간은 아직 좌절하지 마 이런 이제 제목을 달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저의 관심이 이제 인간에게 있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고 있고요. 아마 인간의 관계 이끌고 따라가고 하는 그런 관계에서도 역시 인간에 대한 관심 이게 여전히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맨 앞에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부분 이게 이제 분명히 되지 않으면 여러 각도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해를 좀 풀고 가자 하는 내용을 좀 다루겠고요. 이제 두 번째는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 부분을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우열관계 이런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서로 간의 특징, 각자가 잘하는 게 뭐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나면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맡겨야 될 것, 이것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해서 두 번째에 이제 차이를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세 번째는 그 중에서도 이제 인간이 무엇이냐, 인간만의 특징이 무엇이냐를 조금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자, 처음에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우리가 오늘의 주제도 그렇고요. 인공지능 얘기를 거의 지난 한 7, 8년 동안 매일같이 해왔는데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냐, 그걸 좀 짚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7, 8년 전에 그 시점에 인공지능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였습니까? 혹시? 7, 8년 전에? 네, 맞습니다. 알파고였어요. 그땐 챗GPT 이런 거 없었습니다. 지금은 거의 다 챗GPT를 제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이라는 같은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로 우리가 머릿속에 떠올리는 내용이 다르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이게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정확하지 않은 채로 논의를 하게 되면 정책이라든지 미래 전망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차원에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저는 이제 철학을 했기 때문에 이런 개념의 정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정의를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알파고와 챗GPT를 비교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각각의 특징을 보면요. 알파고의 경우에는 바둑을 굉장히 잘 둡니다. 하지만 다른 것들은 거의 못해요. 문장 만드는 거 이런 거 절대 못합니다. 바둑돌을 놓는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인간을 노예로 부린 아마 최초의 인공지능이지 않을까. 바둑돌 놓는 걸 인간이 했습니다. 반면에 챗GPT는 문장은 엄청 잘 만들어요. 심지어 바둑에 대한 어떤 설도 이제 잘 풉니다. 이창호가 어떻고 조훈현이 어떻고 이세돌이 어떻고 이런 얘기는 잘 하는데 다만 바둑은 전혀 못 둡니다. 요즘은 이미지를 올리면 그 이미지를 잘 식별하죠. 그래서 이제 기보를 올리고 다음 수를 어디에 두는 게 좋겠냐 이런 걸 이제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대답을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알파고와 챗GPT를 비교했을 때 공통점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제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화면에 제가 그 밖에도 다양한 인공지능들을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것들은 목적이라든지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다. 대부분 다르다. 대부분이란 이야기를 쓴 까닭은 언어를 다루는 경우에는 조금 겹치는 대목도 있기 때문에 그러나 사실은 다 다른 인공지능이다 라는 점에서 저는 인공지능, 그러니까 영어로 이제 정관사 더를 붙여서 the AI 이런 건 없고 여러 개의 인공지능, 그러니까 AIs 복수형의 인공지능들이 있다. 그리고 그것들의 성격은 우리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여러 개의 앱과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자기 목적에 맞게 호출해서 사용하는 그런 앱들의 집합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뻔한 얘기인데요. 이게 뻔하지만은 않은 게 가령 지금 정부에서 100조를 투자한다고 그래요. 5년 동안. 그러면 어디에 투자할 거냐? 어떤 인공지능에 투자할 거냐? 이게 분명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굉장한 혼란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의를 시작하기 전에 일단 그 개념을 분명히 하고 각자 머릿속에 떠올리는 내용을 분명히 해야만 제대로 된 어떤 논의 그리고 이제 그거의 집행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인공지능의 미래에 대한 전망도 비슷합니다. 사실 인공지능의 미래, 바둑 인공지능 예를 들면 그 경우에 미래가 없어요. 논하는 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금 시점에 이 바둑 인공지능은 발전한 만큼 발전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기에 새롭게 투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길 찾는 인공지능 보시면 굉장히 갈 길이 멉니다. 작년 추석 때 아마 뉴스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논길로 인도해서 5시간 동안 가둬놨습니다. 사람들. 근데 그건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외국에서도 구글 맵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칩니다. 끊어진 길, 사막, 그리고 끊어진 다리 이런 데로 안내해서 굉장한 인명피해를 낳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길 찾는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미래가 한참 남았다. 갈 길이 멀다. 특히 이렇게 길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피지컬 월드와 디지털 맵 사이의 연동이 긴밀하게 필요한 그런 종류의 인공지능 경우에는 훨씬 갈 길이 멀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인공지능의 정책, 미래,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다 안 드리겠지만 교육 이런 것과 관련해서 개념을 분명히 하고 시작하는 게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걸 분명히 해야만 가령 하나의 기업이라든지 하나의 팀 내에서
이 서로가 하고자 하는 바의 어떤 합의 이런 것들이 이제 노출될 수 있다. 안 그러면 각자 다 다른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이제 말게 되는 거죠. 이 그림을 왜 보여드렸냐면 오른편에 챗GPT가 어디 있는지 한번 보세요. 찾으셨죠? 맨 안쪽에 있습니다. 그 바깥의 것들도 다 인공지능이에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층이 굉장히 많다. 따라서 우리가 예를 들면 기업에서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라는 게 이 챗GPT나 그 비슷한 유형의 인공지능을 도입한다는 의미로 바로 동일시되면 곤란하겠고요. 업무에 필요한 그 인공지능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걸 분명히 하는 것부터 해야 뭔가 논의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팀장이나 아니면 기업의 시자 레벨에서는 저걸 분명히 하지 않았을 때 정작 도입해봤자 별로 우리 회사에는 쓸모없는 뭐 이런 식의 인공지능을 그냥 도입하는 그 낭비죠. 그런데 그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가 단위에서도 AI 이제 투자 지원 관련해서 여러 논의들이 오가는데 제가 볼 때 상당히 이 위험한 층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얘기까지 지금 다 말씀드리기가 어렵지만 개념이 아직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 하정우 실장 수석이죠. 하정우 수석이 가긴 했는데 그분 역시도 어떤 엔지니어 수준에서 지금 유행하는 거에 이렇게 휩쓸려 가지 않을까 이런 약간의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인공지능을 논할 때 좀 주의할 과목들이 많다라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챗GPT 유형의 인공지능, 이걸 이제 언어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얘에 관심이 너무나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진화의 어떤 그래프죠. 이 그림이 저 파란색 위주로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걸 확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꼭대기 쪽에 보시면 이 GPT, 챗GPT랑 비슷한 거죠. 라마라든지 바드, 이거는 지금 제민이고요. 클로드, 이런 이제 최신 유행하는 뭐 딥시크도 저쯤에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저기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저런 유형의 인공지능을 라지 랭귀지 모델, 언어 모델이라고 합니다. 이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이제 분명히 인지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뿌리를 한번 가보세요. 맨 밑에 조금 화면이 희미하긴 한데요. 여기 보시면 뭐 워드 투 백이라든지 그러니까 단어를 벡터로 변형하는 겁니다. 이게 뿌리에 있는 기술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저 워드 투 백을 비롯한 초창기의 시도들은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졌느냐,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이걸 우리가 좀 더 짚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게 챗GPT거든요. 그러니까 챗GPT의 뿌리를 거슬러 가면 얘가 원래는 무엇을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를 알 수가 있고,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자연어 처리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사하는 언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기계가 잘 처리할 수 있게 할 것이냐라는 과제에서 이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 나왔다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언어 처리와 관련된 것에서 멀어질수록 잘 못한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좀 이따 이제 되면 제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연어 처리의 뿌리는 번역에 있습니다. 냉전으로 시기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미소 냉전 시기에 적국의 암호를 일단 풀었습니다. 근데 문장을 이해를 못해요. 미국에서는 미군들이 러시아어를 일반 병사들이 못하죠. 또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영어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암호 해독까지는 했는데 무슨 뜻인지 이걸 알기 위해서는 기계가 좀 번역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언어 모델 인공지능이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면 사실은 번역입니다. 그럼 거기서 이미지 생성, 뭐 코드 생성, 그 다음에 동영상 생성,
등등 다른 것들도 많이 하잖아요. 또 검색도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취약점이 많다라는 점도 우리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따가 좀 더 얘기를 제가 드릴 텐데요. 사실상 인공지능에 대한 과장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첫 번째 그림은 일론 머스크가 2015년에 2년 내에 다 자율주행 될 거다라고 얘기한 사진이고요. 두 번째 거는 작년 노벨 물리학상 받은 제프리 힌튼이 2016년에 5년 안에 방사선과 의사들이 다 쓸모 없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림은 2024년 작년인데요. 선수 운전에서 일터로 향하는 방사선과 의사들입니다. 일론 머스크도 그렇고 노벨상을 받은 제프리 힌튼도 그렇고 다 틀렸죠. 근데 이게 뭐 일부러 틀린 거다, 거짓말한 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기술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지점이 있는 거죠. 지금 보도되고 있는 인공지능 관련한 수많은 기사들 중에 저렇지 않으리라 이런 보장이 사실은 없습니다. 특히 몇 년 안에 인공 일반지능 AGI라고 부르는 그런 것들이 구현될 거다 이런 얘기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그 지점에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컬럼비아 대학에서 컴퓨터공학 했던 분이 어떤 얘기를 지적하냐면 맨 위에 한 문장만 보겠습니다. 이 챗GPT보다 훨씬 더 놀라운 것은 이 챗GPT가 만들어낸 과대 광고다 등등등. 그래서 그걸 너무 이 성배처럼 여긴다, 뭐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런 부류의 지적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좀 인공지능 관련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점인데요. 인공지능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는 방식이 있지만 저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공지능은 개인 또는 집단의, 즉 인간의 역량을 증강 또는 증폭해주는 기술이다 이렇게 부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Augmenting Technology 또는 Multiplying Technology 등등 표현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증강 기술이기 때문에 무엇이 중요하냐 하는 게 이제 여기서 드러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인간 본연의 역량이라는 거죠. 즉 증강 도구를 쓰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맨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곱하기 얼마만큼의 역량을 결과로 산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집중해야 될 것은 인공지능 사용법 이런 것들이 아니고 사실은 인간 역량을 얼마나 이렇게 우리가 길러내느냐, 그게 학교에서도 그렇고요, 기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팀의 역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요즘은 개인 역량보다는 팀이 역량을 발휘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요. 그 팀 본연의 역량이 얼마만큼이냐가 관건이다. 그래서 가령 A와 B가 뭐 3대5 정도 차이가 났다 쳐봐요. 그럼 2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갭이 5배를 증폭해주는 인공지능을 도입했을 때 15와 25, 즉 10만큼의 역량으로 확장됩니다. 즉 불평등을 더 강화하는 그런 기술이라는 뜻이죠. 여기에 초조한 나머지 빨리 인공지능을 도입해야 된다? 저는 그 방식은 아니라고 봅니다. 도입하는 건 나중에 꼭 필요하다면 해야 될 어떤 일이고요. 그 전에 해야 될 일은 그 팀 자체의 역량, 개개인의 역량을 얼마나 키우느냐, 거기에 모든 게 달려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지금까지는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오해하거나 착각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고요. AI와 인간의 차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리네요. 옆에 거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옆에 또렷하니까. 네. 제가 이 둘의 차이를 좀 간명하게 규정을 해본 결과 인공지능이 잘하는 거, 어떤 강점을 가지는 건 평균과 패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운데 제가 그림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게 페루에서
이 높은 곳에서 내려다 봤을 때만 식별되는 도형, 그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나스카 라인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공지능을 시켜서 저걸 찾아보게 한 겁니다. 그 결과 지금은 사실 인간이 맨눈으로 비행기 타고 내려다봐도 잘 식별되지 않는 비바람에 깎이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풀과 나무가 자라고 등등 이런 사정 때문에 이게 훼손된 그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항공사진 찍은 다음 분석한 결과 인위적인 패턴을 찾아라 했더니 한 1000개 넘는 후보지를 찾아냈고요. 그걸 이제 실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실사를 했더니 300개 넘는 걸 실제로 이제 발견을 한 거죠. 지난 약 100년 동안 찾아낸 거에 한 4분의 3 정도를 단 6개월 만에 찾아낸 겁니다. 이런 식으로 패턴, 평균, 그러니까 이 정규분포로 치자면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굉장히 잘 찾아내고 식별하고 그런 데에 강점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평균과 패턴이라는 키워드고요. 인간의 경우에 어떠냐? 뭔가 예외적이고 드물고 새롭고 이런 것들에 되게 민감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정규분포 그래프로 보자면 이쪽 롱테일 부분입니다. 모든 인간이 저런 새로운 걸 발견하고 발명하고 이런 것에 다 능숙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일단 누군가가 찾아내면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보인다는 거죠. 이런 건 영화나 드라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이 평균에 수렴한, 즉 과거에 본 것 같은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재미없어서 안 봐요. 뭔가 새로워야 됩니다. 바로 이제 그동안 없었던 거, 그런 걸 보여줄 때 모든 사람이 거기에 이제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징 아닐까, 그렇게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특징은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유의미한 어떤 함의를 지닙니다. 이 슬라이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아까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인공지능은 패스트 팔로워, 인간은 퍼스트 무버, 그런 특징을 갖는다는 거죠. 어떤 함의를 갖느냐, 인공지능 미래와 관련해서 우선 지금 업계에서는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거의 고갈된다. 2028년, 3년 뒤면 거의 고갈될 거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는 디지털 원유에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원유처럼 자원이고요. 그걸 인공지능이 가공하고 처리하고 그래서 쓸모있게 만드는 거죠. 근데 바로 그 원천이 되는 데이터가 이제 고갈된다. 이게 이제 전망되고 있거든요. 이건 기술의 미래와 비즈니스의 미래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데이터 확보라는 수준에서 모든 기업이 다 똑같아져요. 그리고 데이터가 더 추가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기업이 발전을 멈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특히 예를 들면 일리아 슈츠케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샘 얼트먼에 비해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샘 얼트먼이 오픈AI CEO라면 일리아 슈츠케버는 수석 과학자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챗GPT 만든 사람이에요. 기술자입니다. 그 사람도 저 데이터 고갈 문제를 지적하면서 뭔가 다른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최근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되자 사람들이 또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 요즘 인공지능이 생성하지 않냐. 문장도 만들고 지브리 그림 같은 이미지도 만들고 코딩도 하고 등등 동영상도 만드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학습용으로 쓰면 되겠다 라고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자, 한마디로 생성된 인공지능 산출물을 다시 학습용으로 쓰겠다라는 거죠. 꽤 그럴듯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자, 어떤 문제냐? 그럴 경우에 이건 심지어 네이처에 실린 논문인데요. 그럴 경우에 인공지능이 생산한 어떤 결과물 이걸 학습용으로 반복해서 사용할 때 AI 모델이 붕괴한다. AI가 더 이상 쓸모 없어진다.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마치 생물학에서 종의 근친 교배하고 비슷하다. 결국 유전적인 질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멸종하거나 치명적이 되는 이런 사건하고 이제 비슷하다는 거죠. 논문에서는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상단에 있는 그림입니다. 그림을 되먹임에서 반복적으로 학습시켰을 때, 저 다섯 번째 보시면 거의 이미지가 식별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장 생성을 시켜서 그 생성된 문장을 다시 학습용으로 쓰는 걸 한 9번 정도 되풀이했더니 아무 의미 없는 문장이 나오고 맙니다. 이처럼 뭔가 인공지능이 생성한 것들을 학습용으로 쓰는 거는 의미 없어진다라는 얘기고요. 논문의 저자들은 그래서 대략 인간의 데이터가 한 10% 정도는 포함되어야만 인공지능이 망가지지 않을 수 있다. 이제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근데 그 제안이 맞는지 아닌지는 좀 더 이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러면 여기서 인간 데이터가 10% 추가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 이걸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논문에는 그 얘기가 안 나오지만 저는 이제 너무 뻔하게 이 문제가 분석이 되더라고요. 뭐냐면 인공지능은 여기에 주목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버린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건 데이터로서 가치가 별로 없기 때문에 드물게 나오잖아요. 이걸 버리는데 1단계, 그러니까 1세대에선 여기를 끊어버려요. 2세대는 이 부분을 또 끊어버립니다. 3세대, 4세대 가면 이 평균에 해당하는 그 부분의 데이터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적인 차별성이 없어져요. 근데 사실은 인간에게 의미 있는 거는 내적인 차이거든요. 아까 보셨던 그림의 경우도 그렇고요. 문장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바로 인간이 뭔가 새로운 걸 가져오고 예외적인 거, 빈도가 적은 거, 드문 거 이런 것들을 주목한다라는 게 사실은 그야말로 인간이 인공지능을 먹여 살리는구나, 키워 살리는구나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점에서 인간이 뭔가 좀 제멋대로고 엉뚱하고 말썽도 피고 장난도 치고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떤 의미인지가 좀 더 살아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음 주 수요일날 경향 포럼에서 발표를 하나 하는데요. 제목이 Rage Against the Machine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계에 경노하라. 왜냐면 기계는 아까 그 그림 다시 기계는 결국 어떤 영역에서건 여기에 집중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겁니다. 경노한다, 기계에 뭔가 저항한다는 말은 자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뭔가 해난다, 그런 뜻으로 이렇게 둘을 대비시킬 수 있지 않나 해서 그런 제목을 꼽아봤는데요. 그날 할 강의의 주제는 이제 의사결정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좀 봤지만 어쨌건 모든 영역에서 기계는 청진을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일탈과 발전, 결국 실험, 도전 이런 것들을 다 막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경향성을 좀 우리가 체크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공동뇌 프로젝트라는 제목의 책을 최근에 2월 달에 출간했는데 이게 제목이 좀 이렇게 끌리지 않나 봐요. 그래서 단독 저서 중에 제일 안 팔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야심차게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융합, 창의성, 그다음 미래 역량교육 이 세 가지 키워드로
뭔가 이제 새로운 시대를 개척하겠다. 뭐 이런 얘기였는데 하여튼 잘 안 팔리고요. 하여튼 공동뇌라는 개념에 좀 주목을 좀 했으면 싶어요. 공동뇌가 뭐냐? 사실 이 개념을 제가 찾는데 굉장히 우여곡절을 많이 겪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른 한편으로는 저거에 대한 막연한 생각이 꾸준히 있었다라는 생각도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제가 요약하자면 앙드레 르루아브랑이라는 고인류학자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인간의 뼈 이런 걸 연구해서 인간의 과거를 이제 추정하는 그런 학문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분이 낸 책의 한 부분, 이게 보시면 64년이니까 되게 오래됐잖아요. 거기 어떤 그림이 나오냐면 그래도 지금도 유용한 그림입니다. 한마디로 A에 있는 몽도를 깨서 맨 마지막에 있는 J에 있는 저 석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저기 이제 이른바 구석기의 출발에 가깝습니다. 좀 구석기 지금 약간 길긴 한데요. 어쨌건 구석기 시대 인간이 저런 걸 해냈다라는 게 1차적으로 굉장히 유의미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저 석기 하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능력이 요청되는데요. 특히 저 맨 마지막 이렇게 생긴 요게 나오기 위해서는 바로 앞 단계가 전제됩니다. 꼭 있어야만 해요. 그게 여기 맨 앞까지 거슬러 갑니다. 저 중간에 하나라도 틀어지면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이제 저 최종 결과물까지 그럼 얼마의 이 연속적인 과정이 필요하냐? 한 보통 6에서 7단계가 필요하고요. 정확한 순서, 그리고 세기, 각도 이런 것들이 맞아 떨어져야 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인간하고 가장 가까운 유인원들의 경우에는 3단계 정도의 기억이 전부래요. 근데 인간은 저렇게 6단계, 7단계 저런 기억을 통해서 엄청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존재였다라는 게 굉장한 차별점입니다. 인간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석기를 처음 뽑아낸 그 인간이 결국은 현재 인공지능도 만들고 뭔가 유전자를 이렇게 조작해서 뭔가 생명적인 실험을 하고 이런 능력과 거의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저토록 어려운 석기 만드는 기술을 굉장히 어렵다는 건 느끼시죠? 그래서 역사박물관 옛날에 입구에 저런 돌덩어리들, 돌멩이들 이렇게 놓고 그래서 왜 이런 걸 앞에 놓고 빨리 근관도 보고 뭐 불상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인사드리고 합니다. 그동안 죄송합니다. 저게 정말 대단한 기술이거든요. 자, 근데 여기 또 하나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냐면 저걸 제작할 수 있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저 기술은, 저 지식은 지상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 기술이 남아있던 건 무슨 뜻이냐? 저 사람은 저 기술을 습득하자마자 자기 동료들에게 그걸 전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료들과 공유했다. 이게 첫 번째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다음 세대에게 그걸 교육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 땀 한 땀, 한 톨 한 톨 축적된 거죠. 축적돼서 그게 누적되어서 결국은 지금에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 기술로부터 출발해서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이 토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계속 쌓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뭐 뉴턴이 얘기했다고 알려져 있는, 근데 이제 사실은 더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거인의 어깨 위에서 작업을 했다. 바로 최초의 거인이 누구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저걸 처음 만들어낸 그 사람이 최초의 거인이고 그 위에서 성장해 왔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아구스트 펜테스라는 분인데요. 저분이 2017년에 영어로 쓴 책입니다. 영어판 책 표지를 보세요. 아까 보셨던 바로 그 석기를 그렸죠. 우리말로는 크리에이티브, 영어로는 The Creative Spark. 네, 인간이 도대체 언제부터 어떤 형태로 창의적이었느냐, 그걸 밝히는 책이고요. 지금 절판됐더라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주문하시면 뭔가 다음 세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전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이분의 얘기를 요약하자면 인간은 개인으로서가 아니라 집단으로서 창의적인 종이라는 겁니다. 네, 아마 이해 가실 거예요. 아까 제가 그 최초의 석기, 이것이 지금에까지 왔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인간은 공동의 뇌를 형성했다. 그 뇌가 꼭 이 개개인의 뇌일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문화, 문명 이런 형태로 부르는 것들이 사실은 공동 뇌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이 창의력을 발휘하지만 그 개인이 사라지는 끝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집단이 유지, 강화, 전수하는 그런 형태의 방식으로 인간은 살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그 구성원들 모두가 참여했다. 남녀노소, 그 다음에 그죠? 어떤 신분 할 거 없이. 그래서 저는 인간이 무엇이냐를 좀 다른 각도에서 정의하자면 인간은 도서관 더하기 학교다. 네, 도서관은 그 과거의 유산들 전부죠. 우리가 쌓아놓은. 우리는 그걸 태어나면서 배웁니다. 바로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는 장소가 학교입니다. 만약에 이 동물하고 인간의 차이를 한번 꼽아봐라라고 하면 동물에게는 도서관과 학교가 없습니다. 저 도서관과 학교는 한마디로 외장 기억이에요. 동물에게는 유전적인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에게는 외장 기억, 즉 문명과 문화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또 다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엄청 빠른 속도로 흡수해요. 그래서 성인이 될 때쯤 되면 그거의 상당 부분을 내 것으로 만듭니다. 인간이 체험에서 뭔가를 배우는 건 동물과 똑같아요. 근데 인간은 저 외장 기억을 통해서 굳이 체험하지 않더라도, 직접 경험하지 않더라도 뭔가를 배울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운이 좋다면 몇몇 사람들은 저기에다가 좀 새로운 걸 더 보태는 이런 방식으로 저 공동뇌를 강화하고 확장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왔다. 지금 AI 시대에 AI에게 많은 걸 의탁하는 상황, 이게 저는 굉장히 우려되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저걸 직접 애써서 습득하는 이 과정을 생략하려고 해요. 이 우리가 고생하면서 뭔가 얻게 되면 그게 괜히 고생 안 하고도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는데 라는 식의 생각 때문에 고생을 피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고생 자체가 우리의 역량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최근에 많이 보고가 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도식으로 제가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도서관과 학교와 유별난 개인들, 이 셋이 순환을 잘 이루게 되면, 저 회로가 잘 작동하면 문명은 성장한다, 발전한다. 만약에 저 회로가 깨지면 위험하다, 퇴보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곤 합니다. 자, 끝으로 이제 인간의 몸과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인간이 몸을 가진 존재고, 심지어 서로 비슷한 몸을 가진 존재다라는 게 늘 경이롭습니다.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듣고 약간 끄덕이는 또는 웃는 이런 반응들을 보이시는 게 뭔가가 통한다는 거죠. 그게 뭐 때문일까를 생각해보면 몸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우리가 공산품을 만든다는 것도 다 비슷한 몸을 전제로 하는 거죠. 네, 아무튼 간에 근데 인간의 몸의 경험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가령 지금 화면에 제가 보여드리는 게 이 시각 디스플레이 기술이거든요. 디스플레이 기술이 점점 발전합니다. 지금 예전에 우리 이런 걸로도 충분히 만족했어요. 뭐지? 이 피처폰 있을 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절대 만족하지 못해요. 여기까지 왔는데 또 더 개발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기술 중심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이 정교한 해상도를 우리는 추구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의 몸은 이거 이상을 지각하는 게 잘 안 돼요. 실제 어느 선을 넘어가면 더 이상 감각의 차이를 못 느낀다는 거죠. 그건 모든 감각 면에서 다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기술은 어느 정도 제약된 상황에 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그럼 남는 게 뭐냐? 인간적으로 남는 건 저는 제가 자주 강조하는데 주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텐션은 인간이 생활하는 깨어있는 그 시간 동안에 시간을 어디에 쓰느냐의 문제입니다. 나이키와 닌텐도가 서로 대결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게임하는 시간에는 농구를 안 하니까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앞으로 이 어텐션, 주목 자원을 어떤 식으로 확보할 것이냐 하는 게 기술 발전보다 더 중요해지는 시기가 됐다. 이건 바로 인간의 특성 때문에 빚어지는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나온 기사를 제가 되게 주목해서 봤는데요. 저 기사 제목이 취향이 실리콘밸리를 삼키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과거에는 2000년대 초반을 생각해 보세요. IT 기술을 갖고 있으면 그냥 기존 산업 다 단숨에 집어삼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AI가 등장하고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누구나가 저 기술을 손에 쥐고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기술이 문제가 아니고 제품이건 서비스건 간에 그것이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어떤 테이스트, 이 취향이 결국 관건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B2B건 아니 B2C건 간에 이 취향이 담보되지 않았을 때 이게 이제 그 ESG 경영하고도 조금은 관계가 됩니다만 취향으로 어필하지 못했을 때 앞으로 기업은 의미 없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금 AI 발전 비롯해서 기술에 너무 집중하고 주목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제 기술은 어느 정도 한계, 아까 제가 디스플레이 기술로 말씀을 드렸지만 한계에 다가오고 있다.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어느 지점인지 그게 좀 더 드러나지 않나. 그리고 이제 그 드러난 지점은 취향이다. 미학적 생태계를 잘 구성하는 게 앞으로 과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더 궁금하신 내용은 유튜브에서 김재인 교수 치시면 꽤 많이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